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기적처럼 돌아온 한 간호사의 경이로운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존재와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줄리아 에반스라는 한 여성이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8년 5월 10일,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아침에 시작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간호사 줄리아입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조금 늦은 편이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만들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꼭 껴안고 뽀뽀를 해주는 그 시간은 제게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코치를 맡고 있던 아들 야구팀의 첫 경기가 상대팀의 기권으로 취소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척 실망했죠. 저는 아쉬워하는 아들을 달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잘 다녀와. 엄마가 퇴근길에 설탕 사와서 솜사탕 만들어줄게. 오늘 최고의 날을 만들자.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최고의 날이 될 거라던 저의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말입니다. 차를 몰아 헬스장에 들러 잠시 운동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병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문득 그날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간호대학 동기였고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그녀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느꼈고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있어. 병동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료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아들에게 약속했던 설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설탕은 인생의 달콤함을 지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목소리가 점점 잠기고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 본능적으로 제 자신을 빠르게 진단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먹었나? 알레르기 반응인가? 감기인가? 주변 환경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 스테이션 위에 놓인 아름다운 백합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게이저 릴리라는 품종이었죠. 간호사 주간을 맞아 수간호사 선생님이 동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백합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그저 가벼운 증상만 겪어왔기에 이 정도로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히려 꽃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평생 외면해왔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목은 점점 더 조여왔고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사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료들에게 입모양으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백합,
치워져. 나 알레르기, 동료가 황급히 꽃을 치웠고 저는 간호스테이션을 지나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제 몸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저산소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체내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동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한 명은 약을 가지러, 한 명은 남편에게 연락하러, 또 다른 한 명은 휠체어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공기 속에서 익사하고 있어.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간호사가 휠체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코드블루를 발령해야 할까? 병원에서 코드블루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울리는 가장 위급한 비상 신호입니다. 아니, 응급실로 옮길 시간이 없어. 그들은 동료이자 친구인 저를 눈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냉철함과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눌렀는지도 모르게 벽에 있던 붉은 비상 버튼이 눌렸고 병원 전체에 코드블루 55 병동이라는 다급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친구이자 동료인 바브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줄리아야. 한 의사가 저를 보고 눈을 맞췄습니다. 제 눈에 담긴 절박함을 읽은 그는 즉시 약을 챙겨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병동 중앙에 놓인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들과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커튼조차 칠 시간도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침대 위로 뛰어올라 누웠습니다. 그리고 요가에서 말하는 송장 자세, 즉 2팔을 벌리고 모든 것을 내맡기는 항복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가올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팔에 정맥주사를 놓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약은 저를 살리기 위한 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사와 저는 눈빛 교환만으로 깨달았습니다. 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백합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지만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이 약이었습니다. 원래 정맥주사용 에피네프린은 1만 분의 1 농도로 희석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급하게 집어든 약은 근육주사용인 1000분의 1 고농축 에피네프린이었고 심지어 라벨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탓한 적이 없습니다. 고농축 에피네프린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것이 제 마지막 숨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심전도 패드를 붙이고 온갖 처치를 하는 와중에도 제 의식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벌렸습니다. 간호사로서 기도가 막히면 기관 삽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제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고 공기를 펌프질하며 필사적으로 저를 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몸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마치 헐크처럼요. 강력한 에피네프린의 작용으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밀쳐내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어. 약이 효과가 있나 봐. 간호사로서의 제 머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간호사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제 몸을 걱정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전 안경과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옷 다 찢어. 빨리 심전도 패드 붙여. 나 다시 쓰러질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제 친구 바브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안심시키려 말했습니다. 줄리아, 괜찮아. 에피네프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야.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겪고 있는지 전혀 몰라.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달라요. 라는 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제 옷을 찢으려 애썼습니다. 혈압계 모니터를 보니 제 심박수는 분당 280회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 달리기를 즐겨하던 제 안정시 심박수가 54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제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타는 심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터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압력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아파. 이건 10점 만점에 20점짜리 고통이야. 그 순간 저는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친구가 느꼈을 고통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제 머리 뒤가 날아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물에 빠져 심장마비로 제 품에서 돌아가셨던 새어머니의 고통, 1983년 뇌동맥류로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고통을 차례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던 그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침내 그것을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속에서 저는 침대 곁에 서 있던 친구 바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보게 될 광경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남편도. 그리고 우리 친구 마리에게 전화해줘. 마리는 제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2주 전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DNR 서류를 바꿨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맥성 심실빈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제 심장은 폭발하듯 멈춰버렸습니다. 제 몸은 파란색에서 창백하게 그리고 죽음에 새긴 잿빛으로 변하며 축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동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칠흑보다 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지옥은 아니었지만 모든 감각과 믿음, 심지어 제 육신마저 사라진 텅 빈 의식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은 없었습니다. 눈 대신 제 심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98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주변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이 세상으로 제 몸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체이탈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 위 약 60cm 상공에서 수많은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제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 우는 소리,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의 세계였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고 따뜻했으며 수많은 색채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텅 빈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이 온 우주를 채우는 듯했습니다. 마치 태초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까지. 그들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에 잠겨 있을 때 다시 한번 쾅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저는 완전히 제 몸 안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터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보는 빛의 통로처럼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자 터널은 점점 넓어졌고 제 앞에 서 있는 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요즘 남자들처럼 위로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제 의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일까?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붓다일까? 제 이성적인 간호사의 뇌는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려, 줄리아. 저 사람은 응급실 수간호사잖아.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 저는 그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어딘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악기는 파란색 브래지어 잘랐어. 그 순간 제 발치에 서 있던 그 형상이, 그 수간호사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돌아왔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돌아왔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돌아왔다고? 어디서? 다시 제 몸을 내려다보자 아까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전선과 패드들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세릴, 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의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제 몸에 연결된 수많은 의료기기들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코드블루 환자였구나.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제 의식의 할로겐 등 수백 개가 한꺼번에 켜지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조상들의 모습까지 마치 거대한 빛의 계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게 심전도 패드를 붙여주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걸이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있군요. 그분들이 당신 뒤에 서 계세요. 그녀는 어떻게 알았냐며 경악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랑의 렌즈, 어쩌면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위아했습니다. 울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들이 겪었을 트라우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특유의 짓궂은 농담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겠는데. 동료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제가 농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벌거벗은 채로 제세동기 패드를 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 심박수는 분당 27회까지 떨어졌고 혈압은 52에 27이었습니다. 제 눈동자는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 파란 눈동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검은 동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심장 감시 병동으로 옮겨졌고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에피네프린이 제 심장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야구 코치도 해주고 솜사탕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의 달콤함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절망하던 그때 제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달콤함은 바로 아이들의 눈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고 동시에 새로운 엄마를 얻었습니다. 이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경험 이후 저를 괴롭히던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사라지는 등 제 삶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경이 어쩌면 더 큰 존재가 제게 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시간이야.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차고 있던 제 시계는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병동으로 복구했습니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몸을 이끌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료 중 누구도 그날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것은 제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유령이 병동을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동에서 누군가 임종할 때면 저는 그 영혼이 빛으로 가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사건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제게 고농축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전체에 코드블루 방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우리는 함께 제가 쓰러졌던 그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환자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에게 사과하며 다시 집중하려던 순간 그녀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여기서 돌아가셨던 그 간호사군요. 백합 간호사여, 제 이야기는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버전으로 제 이야기를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저 혼자만 매일 죽음의 순간을 반복하며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간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유일한 꿈이었던 간호사를 포기하고 저는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왜 백합 간호사냐고 묻습니다. 그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기에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는 이제 서양의학과 대체의학을 통합하여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환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는 어디에 있느냐고. 저는 그것들이 분리된 곳이 아니라 태극 문양처럼 서로 얽혀 함께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처럼 삶은 균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잠시 이 세상에 와 있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광활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줄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